안녕하세요.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영국의 연기금 사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연기금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 트러스 총리가 45일 만에 단명하는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불명예를 쓰게 된 그런 사건의 출발점이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봄으로써 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그리고 그 위험성, 그리고 그 관련된 우리 또 거시 경제적 의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연기금을 살펴보려면요, 연기금의 대차 대조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렇게 장기 자산에는 장기 채권, 뭐 주식, 대체 투자, 약간 위험한 거겠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지금도 퇴직하는 분이 있으니까 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채는 결국에 연기금의 부채는 뭐냐면은 직장에 다닐 때는 연금을 내고 있다가 직장을 퇴직한 후에는 연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나중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거, 그것들이 부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뭐 30대에 한 사람이 직장에 취직해서 연기금을 내고 있다면 대략 20년 또는 30년 후에 지급하는 거니까요. 이 부채는 결국에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그 금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실 부채는 뭐하고 똑같냐면, 연기금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기 채권, 뭐 한 20년 만기, 뭐 30년 만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기 채권을 발행 또는 뭐 판매한 거하고 아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우리가 채권 하면은 흔히 알듯이 이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채라는 것은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감소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퇴직 연금의 현재 가격하고 지금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이 부분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것을 보통 적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산 부분이 더 많으면 당연히 흑자겠죠. 이 적자가 최근에 이제 대부분 연기금 보면은 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자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낮았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준 이자율로 보면, 기준금리를 보면은 유럽은 마이너스, 일본도 마이너스, 미국도 한때 거의 0이었었죠. 0에 가까운 데에서 기준금리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자율은 낮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부채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보상 비율은 보통 연기금을 우리가 가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연기금에서 나중에 이자율이 오르면은 뭐 1100만 원 주고요.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10만 원만 주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100만 원 주고 이러지 않죠. 딱 확정형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영국 연기금도, 또 대부분의 연기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의 이제 부채,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현재 가치라 그랬죠. 퇴직 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 금액의 금리에 반비례하고. 그런데 연기금의 자산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주식, 뭐 대체 투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연기금이 갖고 있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도 보통 감소해요. 그렇지만은 부채 감소액이 더 크니까 대차 대조표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거나 또는 흑자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 뭐 최근 이전 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 시기까지는요, 부채는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도 증가하지만은 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가 악화됩니다.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뭐 평균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연금에 따라서는 여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기금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가장 간단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퇴직 후에 연금 지급한 그 납부한 그 연금의 4%를 4% 확정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리고 현재 뭐 퇴직 후까지 뭐 예를 들어 대략 30년이 걸린다면은 30년짜리 장기 채권 그 수익률이 1%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받은 연기금으로 그 연금 근로자들이 낸 연금으로 그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사더라도 30년 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순간에서는 3%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산다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받은 뭐 연금 총액은 1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30년 뒤 퇴직했을 때부터는 매년 4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든 4%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확정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장기국채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1%밖에 그 이자율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연기금이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연기금이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율 수합이라는 상품입니다. 이자율 수합은 제가 지난 시간에 통화 수합이라는 걸 했는데요. 사실 그거하고 기본 원리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자율 수합은 어떤 사람은 변동금리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고정금리를 원할 때 둘이 만나서 고정금리는 얼마 주고 변동금리에 대해서 고정금리를 얼마 줄 테니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받은 연금 그 현재 장기금리가 1%인데 고정금리로 1.33% 1%보다 많이 해야지 고정금리 뭐 받는 사람이 당연히 그게 있겠죠.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대신 나는 너에게 변동금리로 줄게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뭐 그 계약은 뭐 다양합니다. 뭐 3개월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뭐 6개월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연기금은 1.33%짜리 고정금리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자율 수합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연기금 해야 될 건 4%인데 1.33이니까 이런 계약을 몇 개 하면 되겠습니까? 3개 하면 되겠죠. 뭐 3.99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은 주로 상대방은 금융기관입니다. 큰 은행이나 이런 데인데요. 거기다가 변동금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큰 기관으로부터 1.33의 고정금리를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입자가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때 그때 1.33%의 고정금리를 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 갖고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계약수를 늘리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자율 수합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금은 서로 교환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요거 1억짜리에 대해서 1년 후에 나는 고정으로 1.33%를 받을 테니까 너한테 1년 후에 그 당시 그 변동금리로 너한테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원금을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율만 교환을 합니다. 보통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거래를 보통 우리가 OTC라 그러는데요. 오버 더 카운터 해서 이건 뭐냐면은 장외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거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이런 뭐 선물 시장, 뭐 채권 시장처럼 어떤 그 거래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청산 기능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대1 만나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하고 뭐 은행하고 만나서 둘이 알아서 세부적인 조건들 합의를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OTC 거래이고요. 그리고 이런 OTC 거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둘이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증거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하는데 한쪽에서 좀 내 증거금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은 그쪽에서 뭐 협상이 잘 되면 오케이 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 개 1.33%라 그랬죠. 그 고정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뭐 좋은 거죠. 그러면 연기금은 4%를 줘야 되니까 요거 몇 개 있으면 됩니까? 요거 3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계약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원금, 가상의 원금 또는 노셔널 어마운트라고 하는 3억에 대해서, 요거는 다시 말하자면 레버리지를 몇 개 쓴다? 3배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연기금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가입자들한테 약속한 4% 요거 확정 지급을 일단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뭡니까? 연기금은 그 상대방에게, 은행이나 여기에게 변동금리를 줘야 되죠. 그럼 변동금리는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자율 수합을 할 때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 안 들어가는 그 돈을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걸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주식 또는 대체 투자, 뭐 대체 투자, 뭐 말이 멋있는데요. 뭐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의 변동금리를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받은 연기금을 거기다 활용을 하겠죠. 이렇게 연기금은 운용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과거 그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어떤 연기금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자율 수합 상품이겠죠. 주로 이걸 레버리지를 7배까지 쓴 그런 연기금 그 운용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레버리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략 한 4배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연기금의 자산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걸 보면요, 한 2008년 이후에 큰 사건들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영국의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입니다. 보면은 2008년에 쭉 그 전에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그 큰 금융위기가 나서 금리를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그 지금처럼 저걸 했죠. 그 QT를 하면서 금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때도 있었고, 지금은 금리를 많이 올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가 본 건데요. 자, 여기 진한 걸로 된 색, 요게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걸로 돼 있는 거, 요게 부채입니다. 자, 자산보다 부채가 위에 있으면 적자인 거죠. 근데 부채가 자산 아래에 있으면은 흑자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채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흑자로 될 가능성이 많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2008년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어떻습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그때는 거의 부채하고 자산하고 거의 균형 수지를 균형 수지를 유지했다면은,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부채가 자산 위를 한참 이렇게 뛰어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적자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2019년에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는 점점 이 적자 폭이 쭉 줄어들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니까요. 거의 또 균형 수지가 됐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위기가 됐을 때, 자, 오히려 보면은 자산이 더 위에 있죠. 흑자 폭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흑자 폭이 늘어났는데 왜 위기가 발생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연기금과 관련해서 이런 또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규제하고 관련이 매우 많습니다. 규제와. 근데 보통 규제라는 거는 이게 역설적인 게요.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게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번에 또 대표적으로 이게 드러났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은행들 좀 정신 차리게 내가 규제를 좀 세게 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젤3,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젤3 이 규제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경제학자들 또 은행가들, 중앙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에 그 출발점, 촉발을 시킨 그런 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만 브라더스를 보니까
얘는 이제 다 끝나고 그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레포 또는 불투명한 파생 상품 거래 이거를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대략 한 20배까지 썼다 그러더라고요. 20배까지 썼으면은 만약에 시장 상황이 불리하게 한 5%만 움직이면은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만 브라더스가 이런 레포나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확대했는데 여기에서 그 BIS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그러면은 이런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레포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그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연기금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OTC나 이런 시장에서 정규 시장이 아니죠. 1대1 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자율 수합을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데요. 그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요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규제 강화가 뭐냐면은 충분한 현금 증거금을 납부해야 된다. 요거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mandatory clearing입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좀 바뀌기 좀 약간 애매한데요. 이게 이제 강제적 뭐 정산 이건데요. 정산했다고 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계약을 청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수합 계약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은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증거금 돈을 납부하라는 건데요. 그 증거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확보를 해라. 이런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요 당시에 그 연기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그 당시 분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이후에 벌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어쨌든 2008년 위기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했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사실 연기금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도 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위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비슷한 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 30년물 영국 30년물 길트의 이자율이었는데요. 그 딱 5.1%까지 가다가 뭐 한 4%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30년물짜리가 하루에 1%씩 움직인다. 100 bps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시장이 이제 뭐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자 그 당연히 30년짜리 이자율 수합 요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예전처럼 이 OTC 계약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금하고 그 이자율 수합을 판 당사자한테 잠깐만 기다려 지금 시장 좀 이상하니까 뭐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요거 이자율 수합 계속 우리 유지하자. 그럼 문제가 있으면 둘이 이제 또 다시 또 만나가지고 그러면 돈 좀 증거금 좀 더 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반드시 증거금을 그것도 현금으로 반드시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었던 길트 이런 것들을 마구 팔기 시작합니다. 연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주식은 이미 또 박살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이거는 유동성이 확 떨어지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더 손해보고 하니까 그나마 제일 좋았던 길트를 팔았는데 길트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누군가가 그 연기금들이 우르르 몰려서 팔려고 하니까 이 유동성이 확 떨어진 거죠. 즉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결과 영란은행이 개입해서 길트를 다시 사준 거죠. 그 매수 호가에 호가를 대준 거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연기금이 뭐 파산했다, 뭐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 그랬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오히려 대조편의 연기금은 좋아졌어요. 흑자로 오히려 더 사상 최대 흑자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급 능력이죠. 지급 능력. 즉 뭐 영어로 솔번시라고 그러죠. 솔번시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아졌는데 문제 뭐냐면은 그 규제 때문에 자기의 증거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그 규제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지급 능력은 역대 최고로 좋아졌는데 유동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동성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시장에 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바로 다시 말하자면 금융 안정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일이 아주 역설적인 상황들이 생긴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SL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은행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건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먼 민스키라는 공황 그리고 이런 뱅크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직관과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던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은 불안정을 낳는다. 자본주의 경제 금융의 스타빌리티 브리즈 인스타빌리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딱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정확한 모습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에 아주 안정적으로 금융시장이 물론 그 중에 2008년 위기도 있었고 또 2020년 코로나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겪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안정성이 이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갖고 왔고 거기에는 또 상당히 역설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만든 규제가 오히려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 연기금 위기를 통해서 이 금융시장의 규제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규제의 역설 이런 것은 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